2001년에 피어스 브로스넌이 SNL에 출연해서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대부분은 저의 가장 유명한 역할로 저를 아실 겁니다. 바로 론 머맨의 로렌스 엔젤로 박사죠. 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완전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겠네요. 개봉한 지 10년도 안 돼서 사람들 기억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이친 영화가 사실은 90년대 초에 가상현실, 그러니까 VR의 비전을 처음으로 보여줬고 또 당대 최고의 작가 스티븐 킹이랑 거의 세계의 법정 다툼을 벌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예언했던 그 VR 세계 속에서 부활을 꿈꿨다는 사실을 알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영화 리뷰, 제작 비하인드 기사, 심지어 이 두꺼운 법원 판결문까지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하죠. 네, 이 자료들을 토대로 1992년에 이 기이한 컬트 SF 영화 롬모맨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못 만든 B급 영화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복잡한 문화 현상이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가장 기이한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디부터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이 영화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거든요. 아, 정말 그렇죠. 저도 자료 보고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제목은 스티븐 킹의 잔디깎기 사나이인데 정작 원작 소설이랑은 공통점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은 정말 기괴한 공포물입니다. 해롤드 파켓이라는 평범한 남자가 잔디를 깎으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네. 온 직원이 갑자기 알몸으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잔디를 막 뜯어먹기 시작해요. 잠시만요. 잔디를요? 네, 알고 보니까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판을 숭배하는 광신도였던 거고요. 결국 잔디깎기 기계가 스스로 움직여서 주인공 해롤드를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정말 악몽 같은 이야기죠. 와, 잔디를 뜯어먹고 잔디깎기 기계가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피어스 브루스넌이 나오는 그 하이테크 SF 스릴러가 된 거죠? 영화 내용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VR 기술로 지적 장애를 가진 정원사 조부의 지능을 막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더니 그가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디지털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그게 할리우드식 창조의 무서운 점이죠. 당시 제작사 뉴라인 시네마가 스티븐 킹 단편들의 영화 판권을 그냥 묶음으로 사들인 상태였어요. 근데 잔디깎기 사나이는 너무 짧고 기괴해서 장편 영화로 각색하기가 좀 난감했던 겁니다. 만들기가 애매했겠네요. 그때 마침 브렛 레너드 감독하고 김열의 에버렛이라는 작가가 쓴 사이버갓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오리지널 각본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원래 사이버 갓이라는 다른 영화가 될 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왜 굳이 스티븐 킹이랑 엮으려고 한 거죠? 원작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마케팅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름값. 네, 80년대랑 90년대 초에는 스티븐 킹 원작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냥 기본 흥행은 보장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갈아버린 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스티븐 킹 특유의 오컬트 공포보다는 오히려 그 데니엘 키스의 소설 엘저넌에게 꼬틀처럼 지능이 높아지면서 순수함을 잃고 고뇌하거나 네, 맞아요. 또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게 역으로 위협당하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맡은 그런 고전 SF의 비극적인 서사가 더 강하게 느껴졌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업적 재조합은 원작자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킹은 이걸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이 기이한 탄생은 곧바로 거대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티븐 킹이 가만히 있지 않았군요. 그 유명한 내 이름 빼 소송이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네, 단순히 원작과 다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화 홍보 문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네, 핵심은 그 소유격 표현이었습니다. 영화가 스티븐 킹의 롬모맨, 그러니까 스티븐 킹's 롬모맨 이라는 제목으로 홍보되는 것에 격분한 거죠. 아, 이건 마치 킹이 영화 제작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관객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작과 의미 있는 유사성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창작자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라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미국의 래넌법 위반을 주장했죠. 래넌법이요? 네, 창작자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도용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꽤 치열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공방 결과는 어땠나요? 1992년 1차 판결에서 법원은 스티븐 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고나 포스터에서 스티븐 킹의 라는 그 소유격 크레딧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일단 이겼네요. 네, 이후 제작사는 킹에게 25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보였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었군요.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 또 뭐가 있었나요? 뉴라인 시네마가 합의를 해놓고도 홈비디오, 그러니까 그 VHS 테이프를 출시할 때 패키지에 또다시 킹의 이름을 떡하니 박아넣은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대담한데요? 법원 명령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이었죠. 그래서 법원은 이걸 법정 모독으로 판단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립니다. 어떤 징벌이었는데요? 뉴라인 시네마가 시중에 풀린 비디오 커버를 전량 회수할 때까지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와, 매일 1만 달러요? 네. 거기다 1993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영화 수익 전체를 스티븐 킹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죠. 그건 거의 영화로 번 돈을 다 토해내라는 수준 아닌가요?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수준의 압박이었던 셈이죠. 와, 근데 이 판결에도 재미있는 법적 뉘앙스가 하나 숨어 있어요. 최종 판결에서 법원이 뉴라인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 고의는 아니었다. 네, 케어리스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킹이 청구했던 그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영화 밖의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극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법적 논란과 엉망인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영화가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던 아주 강력한 한 방이 있었잖아요. 바로 가상현실, 즉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당시로서는 마법과도 같았던 개념이었죠. 맞아요. 1992년에 이 영화는 약 23분 분량의 컴퓨터 생성 이미지, 즉 CGI를 선보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23분이요? 꽤 기네요. VR이라는 단어를 대중문화에 각인시킨 거의 최초의 영화라고 봐도 무방해요. 90년대 초반에 VR 붐이 막 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했거든요. 그렇죠. 상상만 하던 거니까. 롬머맨이 바로 그 궁금증을 시각적으로 충족시켜준 첫 번째 영화였던 겁니다. 감독의 접근 방식도 되게 영리했어요. 그냥 어설픈 소품을 쓴 게 아니라 당시 VR 기술의 선구자였던 제런 러니어의 VPL 리서치에서 개발한 실제 초기 VR 헤드셋이랑 장갑을 영화에 그대로 등장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미래의 기술이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미래적인 비주얼은 어떤 회사들이 만들었나요? 엔젤 스튜디오와 카오스라는 두 회사가 만들어냈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아, 어떻게 달랐는데요? 엔젤 스튜디오는 3D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는데 배우 얼굴에 격자 무늬를 그려서 표정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3D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 두 인물이 키스하다가 수많은 잠자리대로 변하는 그 유명한 사이버 섹스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모핑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카오스라는 회사가 만든 장면들이 더 인상 깊었어요. 입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사이버 가든 같은 장면들이요. 아, 그렇죠. 뭔가 3D라기보다는 디지털 페인팅 같기도 하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독특한 질감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게 2D 기반의 절차전 애니메이션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실험적인 기법이었죠. 심지어 영화 속에서 사제가 불에 타는 장면은 배우 몸에 직접 마커를 붙여서 움직임을 촬영하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모션 캡처 기술까지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별의별 기술이 다 들어갔네요. 물론 지금 보면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한 리뷰에서 론머맨의 VR 세계가 마치 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뮤직비디오 같다는 평을 남겼다는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아, 그 시절 특유의 각진 3D 그래픽 감성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불과 1년 뒤에 개봉한 주라기 구원이 CGI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론머맨의 그래픽은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후 거의 10년간
TV 뉴스나 잡지에서 가상현실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자료화면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바로 론머맨의 이미지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한 세대의 뇌리에 VR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셈이죠. 그러니까 이 기이하고 법적 문제도 많고 그래픽도 금방 낡아버린 영화가 의외의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거군요. 전형적인 슬리퍼 히트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스토리가 엉망이라고 혹평했지만 1,000만 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3,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요. 와, 3배 이상 남겼네요. 이건 순전히 VR이 대체 뭘까 하는 관객들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꽤 짭짤한 성공이었겠네요. 그럼 당연히 속편을 만들려고 했겠군요. 그렇죠. 그 번개를 2번 맞추려고 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재앙이었습니다. 1996년에 개봉한 속편 론모맨 2 비욘드 사이버 스페이스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했죠. 얼마나 처참했는데요? 제작비는 1,500만 달러로 더 늘렸는데 전 세계 흥행 수익이 고작 240만 달러에 그쳤어요. 240만. 완전 망했네요. 피어스 브로스넌과 제프 페이히는 당연히 출연을 거절했고 주인공 조부 역은 80년대 사이버 아이콘 맥스 헤드룸으로 유명했던 맷 프로어가 맡았습니다. 아, 배우도 다 바뀌었군요. 전작에서 유일하게 돌아온 배우가 아역이었던 오스틴 오브라이언 한 명뿐이었죠.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어떻게 달라졌죠? 네, 전작이 비록 조악했지만 기술이 인간성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최소한의 철학적 질문이라도 던졌다면 속편은 그 고민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갑자기 배경은 블레이드 러너를 어설프게 흉내낸 사이버펑크 도시가 되고 부활한 조부가 뜬금없이 10대 해커 그룹과 힘을 합쳐 사악한 기업에 맞서 세상을 구한다는 그냥 90년대 비디오 가기에 쌓여있던 흔한 B급 SF 영화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죠. 당시 리뷰를 보면 전작의 기묘한 매력은 온데간데 없고 지루함만 남았다는 식의 혹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론어맨은 잊히는 듯 했습니다. 실패한 속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너무 못 만들어서 오히려 재미있는 So Bad It's Good 영화로 재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컬트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엉성한 CGI나 진지해서 더 웃긴 배우들의 연기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시대착오적인 묘사들이 오히려 독특한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이 기이한 여정의 화령점정을 찍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그 소식이요? 가상현실에 대한 영화가 진짜 가상현실이 되겠다는 발표였죠. 네, VR 콘텐츠 제작사인 존트가 론머맨의 판권을 사들여서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VR 전용 시리즈로 리메이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존트면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 아니었나요? 맞아요. 당시 존트는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들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VR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였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열광했죠. 영화 속 기술이 현실이 돼서 그 영화 자체를 다시 현실 속으로 불러오는 정말 완벽한 서사였으니까요. 정말 완벽한 귀환 스토리네요. 영화가 꿈꿨던 미래가 현실이 되어서 그 영화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상징적일 순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또요?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 VR 리부트 프로젝트는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존트라는 회사가 2019년에 V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을 접고 증강현실, 즉 AR 기술 회사로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거든요. 아, 결국 론머맨 VR 시리즈는 제작 발표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운명만큼이나 아이러니한 결말이죠. 와. 정말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론머맨은 스티븐 킹의 이름만 빌린 기이한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례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갔던 기술적 시도는 비록 주라기 공원에 의해 금방 낡은 것이 되어버렸지만 한 세대 동안 대중에게 VR의 시각적 이미지를 정의해 주었죠. 네. 그리고 재앙적인 소편, 기묘한 컬트적 부활을 거쳐 마침내 자신이 묘사했던 VR 기술 속으로 회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기술 시장의 변화와 함께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론머맨의 감독 브렛 레러드는 훗날 인터뷰에서
VR이 인류를 더 가깝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VR 기술의 양면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영화 자체가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의 이야기, 카셔너리 테일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화는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경고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 그 영화를 부활시키려던 시도마저 기술 자체의 변덕과 시장 논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론머맨이 우유닉 보여준 것은 기술이 선사할 약속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경고가 또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